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류심사론 6주차 강의 날입니다. 실제로 제가 강의하는 날은 4월 5일이고요. 오늘 정말 빛나는 봄날이었어요. 며칠 비가 내렸었는데 오늘 정말 반짝거리더라고요. 날도 따뜻하고. 사실 늘 계절의 흐름을 느끼고 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늘 계절을 좀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그래야 무뎌지지 않는 어떤 감성,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내면의 나와의 만남에 게을러지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생각돼요. 동의하실지 모르겠네요. 비가 며칠 내리다가 날이 개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옛날 그 노래 가사 생각나요. 봄비, 봄비, 쓸쓸히 비가 내리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시기에 내리는 비는 봄꽃들을 좀 떠나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쓸쓸함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 비 때문에 집 주변에 백목련들은 나마다 떨어졌을 거예요. 다행히 벚꽃들은 활짝 만개한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식목일이고, 사실은 또 식목일은 이쯤이 되면 항상 날이 겹치거나 하루 차인데, 우리 24절기 중에 청명이 있는 날이죠. 청명은 말 그대로 맑은 하늘, 맑은 날,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청명이는 날이 맑아져서 논농사를 지을 준비를 하고, 그래서 논가리, 밭가리를 시작하는 시기로 농과 밭의 흙을 고르는 가래질을 해요. 이해하시나요? 가래질? 또한 청명은 농사뿐만 아니라 어업에도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이때 날씨가 좋으면 물고기 종류가 굉장히 많아져서 물고기도 많이 잡힌다 그래요. 또 이제 한식과 겹쳐 있기 때문에, 식목이라고 겹쳐 있기 때문에 나무도 많이 심고 조상묘도 이렇게 살펴보고 돌보게 되죠. 이제 이 시기 지나면 고구라 그래요. 고구, 곡식, 비 연결되나요? 씨앗비가 씨앗을 싹트게 하는 비 모양이죠. 씨앗비가 만물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못자리도 벼 심는 거죠. 못자리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농사철이 이제 시작되죠. 우리하고 비슷하죠. 세상살이가. 인디언 달력은 가끔 내가 늘 이야기하죠. 인디언 달력 예를 많이 드는데, 우리한테 생각하는 바, 우리를 좀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각 부족들이 자기 그 달에 이름을 지어주는 것 같은데, 블랙푸트라고 하는 부족이 있대요. 검은 발인가요? 블랙푸트. 생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달. 많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또 머리맡에 씨앗을 두는 달. 농사가 시작되겠죠. 근데 오글라라고 하는 부족은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잎사귀가 인사하는 달이다. 그래요. 주변에 돌아보면 잎사귀들이 정말 인사를 하죠. 연녹색에 정말 생동감 있는, 생기 넘치는, 그리고 부드러운 그런 녹색의 어떤 아름다움을 선사해 주죠. 오늘은 3시간 강의를 일단 준비한 걸 볼까요?
오늘 분류심사론 강의는 1교시에는 관련 제도에 관한 시사성 있는 이야기와 어떤 관점들, 그리고 제가 찾은 어떤 뉴스의 관련성들, 이런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리포트에 대한 피드백과 중간고사에 대한 예고, 설명,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중간 강의 평가의 참여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처우 제도들, 분류 심사와 관련된, 그리고 교종의 가장 중요한 제도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경비 등급별 처우 제도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3시간을 진행할 거예요. 일주일씩 지나서 만나니까 어떻게 지냈는지 늘 궁금합니다. 은지 잘 있었고요. 몇 사람만 보죠. 우리 황한슬 잘 지내죠? 이따 리포트 때 설명할까요? 이야기할까요? 권수빈, 김진환, 윤수비도 잘 있고, 조윤정, 김재나, 김지민, 서양미도 내부터 쓰느라고 수고했고, 정수연, 변일래 잘 지냈죠? 잘 지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요. 이번 시간에 먼저 시작하면서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몇 가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서 어떤 정치권들 이야기 있죠. 조삼모사 이야기를 많이 해요. 조삼모사, 아침에 셋, 저녁에 넷, 떡이 7개가 있는데 어떻게 주는 게 더 효과적일까? 좋은 뜻으로는. 나쁜 뜻으로는 어떻게 줘야 쟤를 좀 혹하게 할까? 똑같은 7개의 떡인데 원숭이들을 길들일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줬더니 별 고마워하지 않아요. 근데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를 줬는데 똑같은 7개인데도 받아들이는 게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늘 뭐랄까요? 우리가 좀 똑같은 내용을 야가 빠지게 한다 그럴까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좀 조삼모사라는 말을 사용해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누진처우 제도가 생각났어, 이 말을 들으면서. 누진제도, 계급에 따른 제도. 우리가 분류심사를 함에 있어서 개개인의 특성, 개개인의 인간성, 인격, 그 사람에게 정말 알맞은 처우, 적합한 처우,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누진처우는 계급을 둬가지고 최하위급에는 가장 제한된 처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승급함에 따라서 강제된 처우를 완화하고 자유를 부여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스방과 연계시키는. 의미는 자력 개선을 통한 교화다 그러는데 사실은 뭐라고요? 질서와 통제를 위한 그런 제도로 시작했고, 우리도 또 발전을 했었죠. 객관화시켜서 점수화를 시키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쭉 그렇게 운영해 왔었어요. 제가 그렇게 운영했었어요. 현재 있는 분류처우제도, 등급별 처우제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분류처우라는 말은 사용했었지만 분류처우제도로서 자리 잡았던 건 아니죠, 대한민국은. 누진처우제도가 교종을 지배했었죠. 그 이유는 대규모 시설, 과다 과밀 수용, 노후된 시설, 부족한 처우 프로그램, 전문성이 부족했던 교정, 이런 부분과 관련돼 있어요. 어찌되었건 누진처우제도를 사용해도, 그런데 어떤 제도건 잘 운영한다면, 제도의 취지를 또 살려갈 수 있다면 제도 탓만 할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이제 중간간부 시절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 우리 교정직 직원들은, 교도관들은 당시에 이렇게 늘 억압적일까? 상대방에 대해서 권위적이고 싶어 하고. 그게 기본적으로 어떤 분류라는 것이 갖고 있는 기능이 치우쳐 있던 거예요. 소극적 분류, 일차적 분류, 질서, 통제, 그리고 공무원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 선들이 있죠. 처우를 활발하게 하다 보면 문제가 일어나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차라리 수용 관리를 철저히 하고 처우를 좀 소홀히보다는 조금 더 통제 쪽에만 두더라도 책임은 안 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누진 제도란 직원들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할 때 그랬죠. 우리가 떡과 해초리인데 잘하면 떡을 하나 주는 거고 또 잘하면 떡을 더 하나 주는 거고 잘못하면 해초리를 주는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한다. 근데 이걸 잘 운영을 못 하겠느냐 우리가. 4급에서 3급 승급하고 2급 가고 1급 가는데 3단계를 올라가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떡이 3개예요. 뭐 다른 떡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상훈 점수를 준다. 또 가석방과 관련된 어떤 처우 상담을 한다. 또 뭐 떡을 주는 거잖아요. 반대로 해초리라고 하는 생각은 승급 아니라 강급이 되도록 돼 있어요. 한 단계씩 떨어뜨린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까? 그런데 이 제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질서 통제지만 그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근본 이념은 자력 개선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잘 운영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언제 떡을 받으면, 언제 떡을 주면 상대방이 제일 고마워할까? 제일 좋아할까? 여러분, 언제 떡을 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정말 꼭 필요할 때, 정말 배고플 때, 절실하게 배고플 때, 간절히 떡 하나 더 주세요. 이건 누진 제도에서 갖게 되는 이야기들이죠. 한 계급을 승급하면 처우가 강기된 처우가 완화된다는 이야기는, 그리고 자율성이 부여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면회를 4번 하던 걸 5번 하고 전화를 할 수 있고 뭐 가족과 전화 통화도 가능하고 이런 처우가 완화되고 또는 좋아지는 거죠. 정말 간절한데 어쩜 이렇게 안 받아주는지 몰라요. 알았어. 다음 달에 검토해 볼게. 좀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더 잘해. 정말 간절한데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했던 이야기. 정말 필요할 때 제때 좀 잘 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아마 이건 더 중요할 줄 몰라요. 누가 떡 줄 때 제일 고마워요? 생각지도 않았을 때 주는. 세상에 이게 웬 떡이야?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네. 뭐 이런 경우 편들 쓰잖아요. 본인이 열심히 그냥 살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해요. 정말 너는 늘 모범적이야. 너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번 범죄로 들어오긴 했지만 넌 정말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 같아. 잘하고 주변에. 그래서 이번에 네가 승급 대상이 돼. 아니면 상훈 점수를 받게 됐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준다면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취지를 얼마나 잘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직원 입장에서 좀 얄밉게 이야기하자면 얼마나 관리를 잘할 수 있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몰라요. 당시 제 생각에. 네, 누진 제도와 이제 분류처우 제도, 오늘 말하는 등급별 교도소, 등급별 처우 제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자료 한번 볼까요? 자, 써놨죠? 무엇이 교정인가? 교정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왜 분류초인가? 왜 분류심사인가? 두 번째 이야기 하나 더 할까요?
지금 두세 가지 이야기를 제 자랑질이라고 받아들여도 좋아요. 근데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왜 분류심사고 개별 처우고 적정한 처우여야 되고 개별 특성에 맞아야 되는지. 제가 인천구치소 부소장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 과장을 하고 인천에 부소장을 갔는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소장은 수용자가 잘못해서 행정벌을 받게 될 때 징벌 요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징벌위원장은 큰 대규모 시설에서의 부소장이 있는 소에서는 부소장이 하고 부소장이 없는 다른 중소 교정시설이라 그럴까 일반 대규모 시설이 아닌 데는 부소장이 없으면 보통 일과장 그러면 이제 총무과장이 이제 징벌위원장을 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날 징벌위원회에 한 소년 수용자가 온 거예요. 뭔가를 벌을 준다고 하는 건 예전에 형집행법 이전에 징벌의 종류, 징벌하는 부분들이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굉장히 자율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법으로 올려서 나열을 했어요. 하나씩. 왜? 인권의 문제, 인권 존중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징벌한다 그러면은 뭔가 어떤 지시 위반을 했든지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일을 했든지 불법적인 일을 했든지 불법이겠지 부정이 아니고 불법적인 일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 행정벌로서 받는 게 징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관계 규정에 따라서 양형처럼 적정한 처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징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년수가 왔는데 이 소년수가 들어올 때 상황을 보니까 미리 살펴봤더니 이 범죄하고 직접 관계는 없을지 몰라도 부모의 갈등이 이 소년수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기의 범죄도 일어났고 들어왔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집안 걱정. 자기는 또 역할을 한 게 없어요. 부모님한테 화도 났지만 두 부모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싶은 역할이 안 되잖아요. 온갖 불만과 분노와 불안감 같은 게 차있던 시기. 함부로 했어요. 폭력성도 보이고 함께 있는 방에 있는 소년수인데 어른들한테 말도 함부로 하고 식기 등 물건도 집어 던지고 이러다 결국 문제가 터진 거예요. 폭력 때문에. 그래서 늘 징벌위원장은 징벌위원이라는 게 내부의 징벌위원과 외부에 오선 징벌위원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그 지역의 변호사도 선임하고 명망 있는 사람들 몇 사람들을 해서 교정에 전에 관련이 있거나 조예가 깊은 분들을 이제 외부위원으로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징벌을 하게 되는데 뭔가 달리 적절치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가 있어 달라고 하고 그 소년 수용자에게 징벌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의견을 먼저 한번 오늘은 이야기를 하겠다. 소년수다. 소위 국친 사상에 의해서 관리해야 될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다. 국가가 어버이처럼. 두 번째는 얘가 범행 당시의 상황들, 그리고 들어와서의 지금 심적 상태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나이 어린 애를 그냥 징벌해서 두면 그 분노는 더할 거고 교화는 전혀 생각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니 이 아이에게는 달리 징벌의 종류를 정했으면 좋겠다. 징벌인데 성격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한테 위임을 하겠다고 해서 그 소년수에게 그랬어요.
네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네가 밖에서의 범죄 문제나 잘못됐던 걸 안에서의 행동들이 전부 얼만큼 부적절하고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네가 얼마나 엄한 벌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하겠느냐,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너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힘들겠지만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한테 편지를 써와라. 그 편지를 너에 대한 징벌로 대신하고 싶다. 펑펑 울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더 엄격한 훈육, 징벌, 이걸로 생각했어요. 그 아이에게 맞는. 그 어린 소년수에게 징벌을 준다 한들 그가 반성을 하고 그걸 통해서 교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하고 그랬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류심사란 무엇일까요? 이런 부분하고 관련된 것 같아요. 하나 더 이야기하죠. 몇 가지 오늘 이야기를 할게요. 제목을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며칠 전에 제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었어요. 코로나 시기 어려워서 많은 사람이 못 모였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 축하할 일도 있고 해서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TV조선 대표였어요. TV조선 요즘 상당히 주가가 올랐어요. 주식의 가격은 잘 모르겠고 아무튼 평가가 좋아졌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작년부터 뭐 아시죠? 미스 트롯 1, 2, 미스터 트롯 이런 프로들의 흥행에 성공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가 이렇게 적자인 회사를 아무튼 많은 흑자를 작년에 통계치로 보여주는데 성공적인 기업인이었어요. 이제 그 CEO였어요. 그러자 2년을 더 대표를 이번에 연장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축하 자리 겸 자리를 했는데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그 전에 그동안에 교정직에 오래 있었는데 숨겨둔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 말할 수 없는 것들,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TV조선이 관심을 가지면 안 되겠느냐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봤었죠. 근데 결론은 제 생각에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 그리고 제가 보았던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나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이야기들, 소위. 그런데 그게 제 개인의 문제에 국한될 수 있을까요?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결정했을 때 다른 사람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거고, 제 결정 때문에 혹시 피해 볼 수도 있었고, 그죠? 또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했을 때 아무리 익명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해도 관련 당사자는 인권 침해적인 소지나 또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공직에 있던 사람은, 공무원은 업무에 관해서 취득한 어떤 사실들, 정보들을 이야기해도 되나요?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부분이 끝까지 말할 수 없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한 두 개 들어볼게요. 좋은 애지만 왜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지. 인천구치소에 있던 시절에요. 소녀수 이제 징벌했던 거, 그 당시더라고, 어느 관련된 시절이죠. 구치소이기 때문에 여성 수용자도 많아요. 왜냐하면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구치소. 그런데 그러면 수용자는 없어야 맞는데 수용자가 있죠.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들,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일부의 필수 요원들이죠. 운영 지원 작업부터 해서.
그런데 교도소와 구치소가 다른 점은 그 성격상 그렇게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처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치소. 교도소처럼 학과교육, 직업훈련교육 이런 수용자를 위한 교육의 기관이 아니죠. 교정교화 기관이라기보다는 재판을 위해서 계류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있는 여성 수용자들의 처우가 오히려 열악할 수가 있겠죠. 뭔가를 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작은 음악회도 이루어져 적이 있고 하는데 인천구치소에 굉장히 민원실이 넓었어요. 규모가 커서. 늘 오는 사람들이 우울하고 분노에 차 있고 슬픔에 차 있고 이런 모습만 늘 보는 거예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드나들죠. 거기가 뭐 수용자 수만큼 하루에 민원이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구치소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드나거리고. 그래서 그 공간의 절반을 떼서 미술관을 열었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유한이 되고 또는 쉬는 공간도 되고. 설마 누가에게 전시를 할까?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데 보니까 누구든지 거기에서 전시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마도 매일 관람객이 그렇게 많은 미술관이 있을까요? 싶은 거예요. 그러자 2주씩 기간을 제가 제한했어요. 안 됩니다. 작품이 너무 좋고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인천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의 취미 단체인 규방공예를 하는, 규방공예 아세요? 규방치루. 우리 때는 국어책에 그런 게 있어요. 규방치루, 골무, 실, 바늘 뭐 그런 걸로 재밌게 쓴 글들이 있었는데 옛날 에세이 같은 거죠. 그 모임에서 전시를 하게 됐어요. 정말 호응이 좋았어요. 따뜻한 그 작품들, 바느질한 작품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만났죠. 좋은 작품 전시해 주셔서 고맙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괜찮다면, 할 수만 있다면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고 지불할 터이니 일주일에 한 번씩만 구치소에서 여성 수용자들과 같이 바느질 규방 공예를 하면 어떠냐. 그래서 규방 공예를 시작했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직원들의 반대가 먼저 컸습니다. 위험해요. 가위가 날카롭고요. 바늘이 있고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범행 도구나 또는 저게 위험성에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어떡하죠? 아니다, 뭐 가위 끝은 잘라서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에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하면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바늘과 실만 잡고도 그 여성 수용자들이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대요. 그런 경험, 그런 시간, 옛날 어머니를 되살리는. 이 이야기를 또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조금 더 결론은 다음 시간에 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수고했어요.